93년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서서 지금 무너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 민심이 폭발해서 일본 총리, 일본 천황한테 막 몰려들려 하자는 거예요. 그 민심을 어디 돌린지 아세요? 유언비어를 떴대요. 조선징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고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 그 불평 불만 세력들이 축창 들고 한국인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때 학살된 사람만 6,600명이 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관동대 학살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당연히 저희 아이가 문자가 왔었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뭐지?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이 2025년 10일 월요일 저녁인데, 그죠? 평일 저녁인데, 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곳 또 교회 이름이 세빛 침례교회 맞습니까? 네, 세빛 침례교회 이렇게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녁에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제 강연 들으러 또 이곳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곳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아쿠스 뒤에 화면에 보이는데요. 아쿠스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에서 한미연합회 어제 창립 기념회가 어제 있었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또 좀 먼 곳이죠. 그곳에서는, 그죠? 이곳에서 또 한 번 더 여러분들 인사드리는데요. 먼저 저도 마찬가지로 전한길 오늘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도 직접 뭐 보니까 반갑지요. 예. 예. 저는 시작하면서 전한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는 I am a Christian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부활 신앙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제가 연설할 때마다 I am a Christian에서 이런 하나님 믿는 분 하나님 믿고, 또 예수 또 불교 믿는 불교 믿고, 안 믿는 분은 안 믿고,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곳이 미국 아닙니까? 그죠? 미국에 왔는데, 미국 오기 전에도 한국의 안전과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이 보다 더 전쟁 없는 나라, 그리고 안보가 튼튼한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가 풍요로워서 다 같이 이렇게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해서 안보와 외교 측면에서는 언제나 한미동맹을 언제나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은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검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깨려고 한다거나 반미로 간다거나, 그것은 저는 이미 경험해 봐서 알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군 철수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를 해요. 그리고 딱 정확히 1년 뒤 50년 6.25가 터집니다. 그 뒤로 3년간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엔군 16개국 참전국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철수할 건데, 하지만 다른 나라는 다 철수하더라도 미군만은 꼭 지켜달라, 남아달라 이래서 정전협정 체결하고 53년 7월, 그리고 3개월 뒤 53년 10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신념은 그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맞지요? 지금도 안 통하잖아. 김정은 정권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한 80년 가까이 느꼈으면 공산주의 본질은 그렇구나 깨달아야 되겠지. 그죠?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성견침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군사력이 제일 센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해 주면은 한반도 주변에는 운명론적으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강대국이 있어요. 지금의 러시아, 구소련이 되겠지요.
그리고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줄이면 중공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또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5년 식민 지배 받았던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4강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침략, 영토적으로 침략 의도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그러면서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나라가 미군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주면은 나머지 4개국 중에 3강대국들을 견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방과 그리고 안보 이것이 된다, 든든하다 생각해서 그 덕분에 53년 10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리고 지금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쳐들어오려는 야욕이 없었어.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여전히 아까 3개 남았던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이제 빼더라도 북한이 또 생겨가지고, 그죠? 북한 그리고 구소련 그리고 중국, 이 나라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영토적으로 쳐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도록 72년간 6.25 전쟁 이래로 막아준 게 바로 주한미군 주둔 덕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미군이 주둔해 주니까 안보가 튼튼하니까 제일 힘센 나라 군인 미군이 있는데 설마 전쟁이 나겠는가 싶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주고, 그 덕분에 안보가 되니까 이제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경제 성장 일군 이제 안보를 만든 것, 초석 다진 것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맞지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을 일궈낸 게 박정희 대통령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간단한 숫자로 역사 강사로서요 알려드리는 사실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몇 년 뒤 우리나라가 수출 1억 불 달성했을 때가 1964년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수출을 몇 배 늘릴게요? 네, 바로 1964년에 수출 1억 불이었는데요. 13년 뒤 1977년에 수출이 100억 불이 돼요. 몇 배를 늘렸습니까? 100배를 늘린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대단하고, 이것은 박정희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평가는 물론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반박 불가의 위대한 업적이고, 우리나라 바로 가나만큼이나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미국 우리 IMF에서 평가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국력 6위까지 올랐어요. 경제력은 10위가 되었고, 그리고 당군 이래로 수출액이 최대가 되었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 100억 불이 됐다 그랬죠. 100배 늘렸다면 당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수출이 가장 많았던 해가 바로, 이거 통계 결과니까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바로 2024년 12월 31일 통계입니다. 언제입니까? 어느 정권이었죠? 윤석열 정권 때였어요. 그때가 6,800억 달러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이 되는 1억 2천의 일본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수출액을 달성했어요. 국제 여건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이만큼 수출을 6,800억 달러에서 최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의 많은 땀 흘린 노력도 있었고, 또 삼성, LG, 현대, SK, 한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줬고, 또 그것을 잘 이끌어준 작년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그냥 팩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냥 팩트를 체크해드린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곳 달라스에도 어제 제가 강연하러 오는데 피켓 들고 앞에 5분이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곳 달라스 주민들이 전환길 왔다고 많이 모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호소하는 현수막을 이렇게 피켓을 들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해놓고 밑에다 건국 X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쉽게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맞지만 건국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그 역사 왜곡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달라스에 계시는 또 그분들께서 보신다면 앞으로 그 피켓은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왜 건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만 역사적인 사건 하나만 알려드리면은요.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국가의 3요소가 원래 영토, 주권, 그 다음에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 구성 요소가 그래요. 근데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죠? 영토는 있었잖아요. 하지만 영토를 뺏겼죠. 주권을.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3.1운동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상하이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45년 8.15 광복하고 3년간은요, 한반도에 35년간 식민 지배하는 일본을 무장 해제시킨다는 명분으로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3년간 미군이 통치했지 않습니까? 38선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김일성을 앞세워서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3년간 미군이 바로 한반도가 그 당시에 좌파가 더 많았거든. 광복될 무렵에는 78%가 좌파였어요. 놀랍지요? 왜 한반도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느냐 하면요. 일제 35년 식민 지배를 겪는 동안에 우리 조선인들은 지주가 아니라 소장농이었죠. 자본가가 아니라 우리는 노동자였죠. 바로 지주와 자본가들은 일본인이었으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식민 지배를 35년간 받았던 우리는 종이고 노예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선인들 사이에 바로 이런 계급 투쟁, 자본가 타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주를 타도해야 된다. 이런 선동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와닿아가지고 한반도에는요. 당시에 광복될 무렵에 미군이 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78%가 한반도 우리가 좌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빨갛게 물들이는 한반도에 따라서 일본군 무장 해제시킨다는 이유로 38년 이북에 소련이 왔지 않습니까? 소련이 와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이제 냉전 시대가 찾아와서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더 강하냐, 자유민주주의가 더 강하냐, 자본주의가 더 강하냐, 이런 대립이 시작되는데요. 소련은 목표하는 게 뭐죠? 전 세계 공산화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일성을 딱 앞세워 놓으니까 직접 통치를 해요? 간접 통치를 해요? 소련이? 간접 통치를 해요. 왜요? 가만둬도 조선인들이 빨갛게 물들어 있으니까 뭐 소련이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조선인 스스로 다 공산주의 하길 원했으니까 김일성 딱 앞세워서 땅 똑같이 나누자, 토지개혁 한다니까 다 좋아서 결국은 바로 북한은 공산화가 바로 된 거예요. 그걸 반대했던 지주 자본가들, 공산당 싫어하는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요. 그 속에서 남한은 어땠느냐 하면은 남한은 여러분 미군이 직접 통치해야 돼요? 간접 통치해야 돼요? 직접 통치를 해야 됩니다. 왜요? 가만두면 빨갛게 물들어 버리잖아. 80%가 한반도가 우리가 빨간색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갛게 물던 남한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니까 미군이 바로 이 미국의 사상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이래서 3년간 통치를 하다가 3년 뒤에 이제 당군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10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 결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뽑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비스켓 들고 우리 전환길 오지 마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달라스에 있는 그 좌파 공산주의나 또는 그분들이 부르짖었던 피켓 내용이 틀렸다는 것 증명되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에서 여러분 48년 5.10 총선거 결과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초대 대통령 누가 뽑혀집니까? 이승만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냐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맞는데 건국 대통령은 아니다. X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기도 해요. 그들은. 48년 이승만 대통령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더 물어볼게요. 자, 48년 5.10 총선거 결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뽑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기 싫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정부잖아. 그것도 건국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장소가 한반도에 총독부가 설치되었으니까 상하이에 만들어진 것이죠. 임시정부가.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건국으로 본다면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것을 건국으로 이래 보든 저래 보든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이 맞는 거예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제 또 그 분께서 피켓들은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사과하라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이 왜 사과해야 되지? 여러분, 미국에도 현재 이곳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는 부정선거 문제를 척결하고 바이든을 누굽니까? 해리스를 이기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0년에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이든한테 트럼프가 졌지 않습니까? 맞죠?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패하고 난 뒤에 부정선거 있었다는 걸 끊임없이 제기했잖아요. 맞죠? 특히 우편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대해서 깜깜이 아니냐.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도요. 바로 전산화가 돼가지고 전산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가 있거든, 대한민국에는요. 사전투표하고 난 뒤에 본투표가 있는데 바로 사전투표는 좀 깜깜이에요. 투표하고 난 뒤에 CCTV로 관할한다 하지만 당일 투표까지 또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관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난 6.3 대선 때도 부실 관리로 인해서 사전투표로 왔던 사람이 줄 서가 있으니까 투표장을 박권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들어오고 이래요. 그래서 부실 관리됐잖아요. 그래서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김용빈 사무총장이 사과를 했어요. 실제 사과했거든요. 6.3 대선 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었고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선하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없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선관위원장도 사무총장도 사과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이거잖아요. 특히 사전투표는 깜깜이고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는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알게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게 많잖아요. 우편투표. 그거 쿠팡처럼 한국에는 쿠팡이라고 있어요. 물건 배달하면요. 지금 배송 중입니다까지 카톡으로 와요. 그만큼 알려주는데 제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6.3 대선에 투표하셨다면은 그 투표 용지가 과연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내 투표 용지 어디 가고 있는지 나는 A 후보 찍었는데 B 후보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확인 가능해요? 모르잖아요. 따라서 무조건 잘하시니까 믿으라.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도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선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음모론이니까 사과해야 돼요? 아니죠. 오히려 그분들은 올바른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자, 개선하자, 제외국민투표나 우편투표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의혹이 많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전산하지 말고 대만식 반장선거.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이에요. IT 강국이죠. 근데 대만에서는요. 투표를 그 자리에서 반장선거 하듯이 하고 돌아서서 칠판에다가 A 후보, B 후보 바로 그 자리에 투표 끝나면 개표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칠판에다가 A 후보 발을 정자 이래 써가요. 아시죠? 몇 표 됐는지.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개표 끝나고 나면 그 장소가 집계도 하잖아요. 표를 몇 표 세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는데 단 하나도 전 국민들이 다 투표, 개표, 집계까지 전산화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바로 독일 헌법에 따라서 독일 헌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투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주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닌가. 그래서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처럼 대만은요. 전산화해버리면 여러 초등학생들 알아요. 해킹할 수 있고 전산 조작, 통계 조작이 가능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막는 게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6.3 대선이 있었고 내년 6월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광역자치단체장과 의회, 지방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선거가 내년 6월에 있으니 그 전에 이걸 개선하자라는 게 전한길도 그 목소리네요. 아마 그걸 들었는지 어제 피켓에 부정선거, 음모론자 사과라는데 이것은요 그분들한테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한길의 주장은 바로 이런 모든 국민들이 더 알기 쉽고 더 편리한 방법으로 투표하도록 하고 전사나 깜깜이 없도록 대만식 반장선거자라는 게 전한길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정선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어느 국민들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상식 아닌가요? 맞지요? 그런데도 저는 어제 그 비켰던 분께서 두 가지를 다 지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고 건국은 X인데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이에요. 두 번째,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자가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비켜서 이제 다시 써야 되죠. 부정선거 척결하자.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즉 공명선거 하자. 저와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어제 제가 달라스에 올 때 앞에 입구에서 피켓 들고 계셨던 그 5분 보고 제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들어가셨대요. 대신에 어제 무장 경찰이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들어와서 전한길이가 강연하는데 막 물병 집어 던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방해는 하지 말고 들으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아마 동영상으로 이 강연 아마 달라스에 계시는 교민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평일이고 저녁이라서 교회에 한정된 공간이지만 전한길 뉴스에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전한길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도 전한길이라는 인물이 이재명과 뭐 어떤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제가 오늘 뉴스에 많이 보도됐어요. 난립니다 지금. 이만큼 전한길이가 이렇든 저렇든 알려졌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전한길이가 달라스에 왔네. 이거 텍사스주에 왔고 이틀 전에 휴스턴에도 갔고 그 연설이 있고 소문을 들은 분들은 궁금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달라스 지역에 이 전한길이가 와서 무슨 소리 하고 갔지? 많이 볼 것 같거든요. 저는 전한길에 대해서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도 뭐 촛불 행동 시드니 협회인가 어쨌든 거기에서 전한길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성명도 발표했다 하던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좌파가 오든 우파가 오든 누구든 간에 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한길이 미국까지 와서 뭐 거짓말하러 여기까지 왔겠어요?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온 것이고 작년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였는데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나오자 개봉되자마자 보지 마라 하길래 전한길이가 아니 보고 안 보고는 관객의 권리 아니냐. 관객이 보고 평가할 문제 네가 왜 보지 마라 봐라 이런 말 하느냐. 그래서 저는 볼 사람 얼마든지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보라고 했는 건데 그런 생각 아니지만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100만 명이 더 이상 봤어요. 지금 건국전쟁 2도 개봉됐다 하더라고요. 볼 사람 보면 되고 전한길 강연도 오면은 들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뭐 총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협박을 합니까? 들어보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전한길의 주장이고 저는 정치적으로 좌우 나뉘어져 있고 성향은 다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을 지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미국에 와 있는 한국 교민이라면 아까 전한길이가 부르짖는 기준이 뭡니까? 한미동맹 강화. 이것을 깨자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죠. 미국 땅에 살면서 여기에서 밥 벌어먹고 돈 벌고 가족 같이 살고 있으면서 내 고국, 바로 나의 모국,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깨어지길 바라면서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나의 고국 대한민국이 더 잘 되기를 바랄 것이고 그래야만이 피부색이 똑같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Where are you come from?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하면 나는 사우스 코리아다면 이렇게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이렇게 알려지면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분 좋고 뿌듯할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더라도 도요타 자동차보다는 바로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지나가면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은 당연한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라스에 왔었던 어제 그저께 휴스턴에 갔었던 저가 전환길이가 이곳에 오므로 해서 오기 전과 이거는 달라지기를 소망하거든요. 바로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르더라도 전환길이가 부르는 듣고 우리끼리는 단합해야 되지 않냐,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해야 되지 않냐. 아쿠스가 부르짖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AQUS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에서 한미 연합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는 더욱더 단합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보다는 뭐 차이나타운이 있으면은 한국인 식당 와서 먹는 게 더 기분 좋을 거고, 입맛에도 맞을 거고, 그래서 일본인이나 중국 뭐 화교들보다는 우리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전환길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이 여러분들 어떻게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요, 한 번도 제가 좌파들이나 우파들 어느 상대로 제가 저주를 퍼붓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 연설을 수백 개나 했지만은 그런 연설 없을 겁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분께서 그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찰리 커크가 있으면 한국에는 전환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분한 이런 소개를 하시던데요. 미국의 찰리 커크 지난 9월 10일 미국 날짜로 9월 10일 날 좌파 테러리스트한테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찰리 커크가 총을 들었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각 대학을 다니면서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자 찰리 커크 당신께서는 성경에 기반한 이런 크리스찬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과 같이 토론해보자.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찰리 커크가 부르짖은 것이 많은 미국 청년들의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18살에 시작한 찰리 커크가 31살에 이번에 운명을 달리하기까지 처음에 많은 대학생들은 대학교도 입학도 하지 못한 고졸 출신의 찰리 커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했지만은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올해 같은 경우는 찰리 커크의 구독자가 2천만 명이었어요. 2천만 명.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구독자 2천만 명은 여러분 이만저만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 당선에도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청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찰리 커크가 그렇게 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저 역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언제나 가난한 이웃과 이웃을 돌보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라. 이게 제 부족하지만 제 인생 10계명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전환길 인생 10계명 하면 나와요. 그게 전환길의 유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집사람한테 유언을 다 해놨습니다. 집사람이 들으면서 울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앞날을 어찌 알겠는가? 하지만 나는 삶의 목적이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정해져 있고 또 지금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오해도 받고 이러지만 나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따져보면 예수님도 전환길처럼 돈 많이 벌고 인기 있던 학원 강사하다가 만약에 나라가 위태롭고 불의가 횡행한다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쳐가면서도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았겠느냐? 희생을 선택하신 것 아니었겠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인기 많고 돈 많고 돈 잘 벌고 이런 때리치우고 더 우선은 이거다 싶어서 욕먹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 양심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해서 지금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희생을 선택하신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희생을 많이 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똑같은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 계시고 또 손현보 목사님도 감옥에 가 계시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던 분들은 고문당해 가면서도 바로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뭐 전환길 넥타이 메고 부족함이 없이 저는 풍요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곳에 와서 강연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고생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 또 정치적인 목소리로 보이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찰리 커크가 부르짖었던 것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테러했던 것처럼 저 역시 뭐 그럴지도 몰라가지고 집사람한테는 제가 유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가면 최남길의 인생 10계명이자 그게 제 유언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만든 30살 때 만든 인생 10계명인데 되게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제가 유언이라는 표현을 처음 써줘 오늘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성실 정직에 관한 이 계명입니다. 3계명은 말에 관한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 절제에 관한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다섯 번째가 효도에 관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을, 원래는 아버지죠.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을 지혜로운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효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고, 여섯 번째가 바로 돈벌이에 관한 기준이 있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 번째가 바로 선택 기준입니다. 바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간다는 겸손이자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로 행복의 기준이죠. 이름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불행은 어디서 찾아옵니까? 불행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컴플레인, 불평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반대로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함이 바로 행복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10계명 여덟 번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고, 아홉 번째는 제가 직업이 강사였다 보니까 언제나 고객을 대하는 태도, 학생들 대하는 태도가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가리에 불과하다. 여기 아홉 번째 계명이고요. 열 번째는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제가 30살 때 정한 인생 10계명인데요. 되게 잘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제가 매일매일 이걸 기도하면서 주 기도문과 인생 10계명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오늘도 이거 오기 전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잘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10개의 계명이 모두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 나는 불교 믿으니까 저건 상관없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교 믿는 분들은 그 말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 대신에 부처님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안 믿는 분들께도 이걸 제가 많은 제자들한테도 괜찮다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25년간 이미 검증된 겁니다. 25년 지난 지금도 돌아봐도 참 잘 만들었다. 그때 제가 30살 때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었고, 바로 이곳 미국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하셨던 도산한 창호 선생이 가르침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가지고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냐. 그래서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과 밤에는 등대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듯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 신앙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또 없는 분들한테는 이런 인생 10계명 같은 게 있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맞다. 나도 나이 30이지만 인생길을 왔다 갔다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일관되게 살 수 있을까. 기준을 정하자 해서 30에 정했고 지금 55세가 되는 지금까지 25년간 매일 묵상하고 했는데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일관되게 살게 되고, 전환길이가 왜 아스팔트에 나왔을까? 왜 학원 강의하고 돈 잘 벌다가 왜 이런 길을 선택해서 이 나이에 벌써 우리 어머니 이 방송 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했냐면 그 기준에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10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지 늘 묻고 시작하는데요. 무엇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일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저는 역사 강사니까 과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과거를 알면 지금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을 이해하면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제 판단으로는 바로 작년 비상기업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물론 그 전부터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깨자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신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신봉하는 네오막시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좌파들이. 그리고 무조건 나눠주자라는 이런 이미 포퓰리즘 정책 아닙니까? 이것은 당장에는 듣기는 좋지요. 돈 나눠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공주택 나눠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되면 다 같이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이런 헌사를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자본가를 타도하자 이러면 당장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삶 같지만 결국에는 기업가가 사라지만 근로자도 일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도 포도원이 있어야 포도원 가서 품꾼들이 품삯 받고 일할 수 있지 않냐, 이렇듯이 그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업가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는 사람과 뺏어서 무조건 나눠주자는 이런 것은 듣기에는 당장 좋지만은 결과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거든요. 구소련이 그랬지 않습니까? 마르크스가 부르짖은 대로, 레닌이 부르짖은 대로 이 자본가 타도하자 이래서 대숙청 벌여가지고 공산주의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공산주의 소수 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대다수 인민들은 가난하게 돼가 결국은 공산주의가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보세요. 인민들은 다 헐벗고 가난하고 굶고 있는데 김정은 돼지 새끼는 완전히 공산 당원들만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이게 과연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분들께서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당장에는 나눠주는 것을 신봉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또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 어느 순간에요. 바로 중국화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역시 중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그쪽에 편드는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이거 위험한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되고 난 뒤에 이제 저는 비상계엄 선포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되게 솔직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한 분이요. 어제 제 강연 때 저보고 강연장 입구에서 전쌤 참 나는 전쌤이 주장하는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노무현 좋아했다는 말은 나는 싫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밝혔습니다. 저 노무현을 사모하는 모임 노사모 출신이에요. 근데 어쩌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는 좋아했다니까 지금은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솔직합니다. 그때 제가 전환길 뉴스에서도 제가 노사모다는 이야기했다가 댓글에 욕 엄청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 솔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전환길 뉴스 기준이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꿈에라도 거짓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환길에도 뭐 다 허물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하고 전환길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저를 좋아하라고 제가 있었던 걸 거짓말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동조할 수는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말 나온 김에 노사모 출신이지만은 노무현을 좋아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무현은요 저처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고졸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승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사하고 변호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큰 희망이 됐거든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어깨에 빡 힘주고 권위주의가 아니고 소탈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도 저처럼 가난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가난하더라도 미국 와서 아메리칸 드림에서 여기서 개고생하더라도 상류사회가 되고 성공하는 모습 좋은 거 아닙니까? 다만 저는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노사모 추진을 하면은 불편한 분 생각에서는 아마도 나는 정치적으로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은 진보라서 나 싫다. 그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노무현에 대해서는 저도 업적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업적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제가 비판하는 업적도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에 대해서 미국 왔으니까 그분은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지만 그 사람은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공산주의를 편드는 거를 제가 들었는 것도 있지만은 일부는 돌았었어요. 왜냐하면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은 되었지만 당선되고 난 뒤에 우회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진보 세력들이 반대 억수를 했지만은 한미 FTA를 체결했어요. 요즘 와서 관세 협상 때문에 막 싸우는 거 보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도 관세가 있었어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주고받을 때 관세를 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관세 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익에 손해를 가져온다 해서 진보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엄청 욕했다니까요. 등 돌렸고요. 그렇지만 그 뒤로 일어난 일이 뭐죠? 그거는 잘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로 무역 흑자가 심해졌어요. 적자가 심해졌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무역 흑자가 엄청 많아요. 지금 미국에 와보면 현대자동차, 독일 3사라죠? 벤처, 아우디, 그리고 BMW 합친 것보다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판매량이 높잖아요. 그건 뭐 때문인데요? 한미 FTA 체결 덕분이라고 저는 봐요. 관세 없이 나오니까 싸게 미국에 팔리니까, 그죠?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세에 관한 것이 대단히 이게 뜨게 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합니다만은 관세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마가 정책을 펼치는 연장선에서 한국에도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너무 덤뜨기로 관세를 떠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따져보면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 한미에게 FTA는 결과는 좀 성공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때요 실용주의입니다. 그거는 아시죠? 두 번째 이라크에 자위투 부대 파병했습니다. 압니까?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고 한미 동맹이니까 파병했다니까 그때요. 자위투 부대.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요. 미국이 요청한 해군 기지를 만들어요. 그게 강정마을에. 그때 진보 세력들이 지금도 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앞에 강정마을에 가보면은 해군 기지 반대하는 미군 철수 주하는 사람들이 그 있어요. 하지만 노무현은 그때 요거도 먹으면서도 그거 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뭐냐면요. 하나하나 노무현을 잘했다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좀 불편해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러다가 언제 확 돌아섰는지 아세요? 문재인 때 확 돌아섰어요. 아마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강의할 때도 문재인 때 제가 완전히 돌아선 이유는요. 문재인은 정치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누가 했는 말인지 아세요? 노무현이 했는 말이에요. 노무현 친구가 문재인 아닙니까? 노무현이 문재인 보고 니는 정치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장 친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수십 년 같이 변호사 했으니까요. 같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해야 될 사람 정치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돼가지고 했는 일은 완전히 좌파로 갑니다. 저는 그때 돌아섰다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가 지도자감으로 최악의 지도자는 갈라치기 하는 지도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남길이가 이곳 달라스에 와서 교민 여러분 좌파들을 경멸하십시오. 그리고 우파들을 서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건 나쁜 겁니다. 제가 아까 부르신 게 뭐라 했습니까? 어제 휴스턴에 그저께 갈 때도 그렇고 저는 가는 곳마다 제가 전환길이가 오기 전과 이후는 달라지기를 소망하면서 전부 다 하나가 우리끼리 통합되고 진실을 알고 서로 토론하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합되기를 소망합니다를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그게요. 마이크 들 사람으로 지도자 될 사람의 가장 기본 조건은 통합이에요.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갈라치기를 했어요. 분열시켰거든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갈라치기 했고 그리고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세대 간 갈라치기 하고 남녀 간 갈라치기 오직 표퓰리즘 표 얻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해서 전부 이용해 먹어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내가 노무현한테 잠시 속았는가 보다. 진보한테 내가 속았는 모양이다 생각해서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건 아시죠? 스스로 아마 진보인데 크리스찬인데 진보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있는 말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크스가 즉 사회주의 이론 만든 마르크스가 부르짖은 게 바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했거든요. 뭐라고요? 종교는 국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 막시즘을 따라서 만들어진 구소련이나 지금의 중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여러분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맞죠? 종교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종교 자유가 어디 있어요? 불교, 티베트 불교 사원도 다 불태우고 하는데요. 교회 선교사 다 내쫓고요. 북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구소련 종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소련 붕괴시켜버렸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좌파인데 또는 진보인데 나는 크리스찬이라면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진보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요. 당신들은 진보를 선택할 것이냐 보수를 선택할 것이냐 물으면 나 보수 옛날 거 싫어 고리타분하고 진보가 발전이 좋지 않냐. 그거는 좌파들이 언어를 용어를 선점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는 잘못 알려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현재 각 대학교 안에 100여 개 대학 안에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한국대학진보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줄여서 대진연이라 그래요. 한국대학진보연합. 진보연합. 그런데 한국대학진보연합 줄여서 대진연이라 하는데 그 대진연이라는 동아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대진연. 김정은 치면은요. 김정은 지령문을 받아가 외우고 그 따라하자 이거예요. 그들이 바로 지난번에 우리는 찬성한다. 윤석열 한미동맹 중요하는 강조하는 윤석열 퇴진하라. 성조기 찢어버리자. 한미 미군 철수하라. 그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대학 진보연합. 진보.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보는요. 바로 종북 좌익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는 1987,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때 나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야. 진보야. 라는 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는 그때 진보와 달라요.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는 뭐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는 바로 반미하는 게 진보고요. 친중하는 게 진보고요. 북한 따라가자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뭘 주장합니까? 박지원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북한 가서 김정은 찬양하고 북한 칭송 늘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번에 또 김영남 씨 죽었다고 해서 서로 조문 경쟁 가는데 저는 갔어 그만 오지 마라. 그거 좋아하는 북한에 살아라 그만.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보예요. 그래서 저는 진보의 뜻에 대해서 한 번쯤 전환길처럼 제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처럼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바로 내란에 관한 논쟁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했다는 이유로 내란 현재 수개로 몰려있고 교도소에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한미동맹 튼튼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유민주를 지켜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목사님이 구속돼 있어요. 손현모 목사님이.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지금 오늘 아까 전환길이가 온 언론에 난리라 그랬잖아요. 저도 충격 먹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해서 온 언론에 떠들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저러나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아마 전환길이가 미국 와서 지금 오늘 77일째 됐거든요.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강연하고 미주에 있는 교민들께 제가 호소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곳에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칭찬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혹시나도 다른 강연하는 분들 미국 와서 한국인 중에서 명사 초청 이런 강연이 있으면은 강사료라든가 항공료라든가 교통비가 저는 그런 거 다 안 받습니다. 저는 전환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고요. 전환길 뉴스에서 발행 자율 구독료라는 게 있어요. 혹시나 스포트 하고 싶으면 그 자율 구독료 납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대접받을 자격도 별로 없고 제가 그런 걸 또 싫어합니다. 제가 대접받거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자 약자를 억누르고 약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갑질하는 인간을 제가 가장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누구보다 낮아지려는 존재고요. 언제나 욕먹을 이런 언제나 밑바닥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해야 된다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대접받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전환길 나는 뉴스 못 봤는데 도대체 네가 뭐 때문에 어제 지난주 계속 뉴스에 네가 토픽 헤드라인 뉴스에 막 나오냐.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에 저를 싫어하는 기자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여하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일은 있잖아요. 기사를 쓰길래 제가 몇 번 지적했었거든요. 전환길 뉴스를 진행하면서. 아마 그 사람이 감정이 쌓였는지 그러면 이제 감정 쌓인까지는 좋은데 보도하려면 기자라면 진실을 보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걸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 하거든요. 악의적으로 외국에서 보도하는 것은 악한 영향력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그런 famous가 아니라 notorious입니다. 악명 높은 그런 짓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안기를 이렇게 프레임 씌우자 하는 것 같은데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끔찍하죠? 오늘 뉴스에 톱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천안길 이재명 지지자들 강간 뭐더라?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성폭행 당해봐라. 아니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재명을 지지했던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재명을 반대하던 김문수를 지지했던 간에 그거는 투표 성향에 관한 것이지 상대방에 대해서 성폭행 당해라 이런 말 하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정확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지난주에서 지금도 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됐거든요. 현재 이재명 정권이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무비자 입국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반대하거든요. 지금도 반대해요. 왜냐하면 천안길이가 미국 올 때 저는 비자를 받아서 왔거든요. 비자 받아서 온다는 게 뭡니까? 미국에서 천안길에 대해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검사해서 테스트해서 합격해서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게 비자지 않습니까? 그죠? 여행 오셔도 좋습니다. 동의서 아닙니까? 그죠? 허가서인데. 근데 무비자 입국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 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범죄 경력이 있는지, 성폭행을 했는지, 마약 사범인지, 중국 공산당원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잡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요, 이재명 지지 반대는 달라지지만 80% 이상, 90% 가까이가 중국에 대해서는 싫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 여론이에요. 그건 여론 통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마 달라스에 계시는 교민 중에도 그래 맞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만은 중국은 좀 싫다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딴 거 있겠습니까? 왜 그래 됐을까? 돌아가 보면 중국은 6.25 전쟁 때 북한하고 중공 이름으로 와서 우리 남한을 공산화시키려 했던 나라예요. 그 당시에는 모택동이고 지금 시진핑 치하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픔 가진 분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행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되게 많아요. 혐오 감정을 가진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쪽에는 1대1로 사업이라 들어봤어요? 중국이 화교 자본 차이나 머니가 많잖아요. 그래 중국 주변 돈 없는 나라에 막 대줘요.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너희 나라에 공항 닦아주고 철도 만들어주고 고도로 닦아준다. 대신에 너 주에 돈 갚아라 알았지? 못 갚으면 그 경영권 내가 가진다 알았지?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고속도로는 건설했지만 돈이 없는 나라는 결국은 뭐가 되죠? 돈 못 갚으면 뭐가 돼요?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그런 계약서 맺은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세계적으로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와서 얼마나 조용하고 교양 있게 이렇게 했으면 다들 칭찬할 건데, 이렇게 중국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150만 가까운 중국인들이 와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범죄도 많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아세요? 대한민국 어느 순간 그래 됐어요. 치안도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 잘린 시신이 막 관련되고, 전에 이런 것도 막 경악을 금치 못했던데 지금요, 비일비재해졌어요. 실종 사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치안이 안정된 나라가 아니에요. 마약 청정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방송에서 뭐라 했는지 이런 속에서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바로 제가 그 방송한 날이 10월 4일이었고 이틀 전 11월 4일이었고 11월 2일 날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바로 지난 7월 달에 충남 아산에서 10대 여자 초등학생을 50대 남자가 유기하려다가 이렇게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쳤어요. 그래서 선고가 났는데 10개월 이렇게 징역 선고가 났거든요. 그게 11월 2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틀 뒤에 방송을 했거든요. 11월 4일 날이었거든요. 그 방송에서 제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저도 딸 키우는 딸 하나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엄마 심정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언제나 어디 곳에 한밤중에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모든 부모님이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의 딸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 초등학생인데 50대 아저씨한테 꼬임에 넘어가지고 돈 줄 테니까 따라와라. 돌 끌고 가다가 결국은 풀려났잖아요. 만약에 민수에 거쳐서 천만다행이지. 그 끌려갔으면 살해당했을지 성폭행을 당했을지 뭐 장기가 맴매들요.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저 소름 돋는 곳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방송 중에 뭐라 했냐면 나는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무비자 입국을 반대한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 방송에 이런 말 해요. 보십시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성폭행 당할 수도 있고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인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성폭행 당하고 이렇게 당해봐야 그때 가서 깨닫겠느냐. 미리 알아라. 그런 걸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뜻이었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 말이 여러분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 성폭행 당해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하지만 언론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보도를 해요. 전한길 이재명 지지자들 성폭행 당해봐라. 야, 제가 그걸 보고 기겁할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 보도되니까 뭐죠? 일파만파 아닙니까? 그게 30개 넘는 언론사에 보도가 됐어요. 지금 헤드라인 뉴스로 막 나왔거든요. 야 진짜 제가 그리고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에 또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때도 전한길이가 한 50개 뉴스에 또 나왔어요. 미국에 와 있는데 그들이 전한길에 관심이 많아요. 이유 그때는 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워싱턴 DC에서 한 사업하시는 분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여러 명, 8명 정도 같이 먹는 사이에. 거기서 다 들었거든요. 그 사업하시는 분하고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대화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인데 그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뭐합니까? 부정선거 저질렀고 그리고 마약이라든 오만 범죄가 지금 남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상금을 걸었어요. 5천만 불을 걸었거든요. 마두로 대통령. 우리 돈으로 한 사람 700억 되잖아요. 5천만 불 걸었는데 그때 그 사업하시는 분이 뭐라 했냐면 이재명은 5천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만 걸어도 남산에 가서 이재명 잡아다가 묶어놔라 하면은 10만 불만 줘도 아마 많이 났을걸? 있을 사람, 그거 이런 말 하셨거든요. 10만 불이면 우리 돈은 1억 4천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유머였어요. 그래도 죽이면 절대 안 되지. 묶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구방망이를 그 선물로 줬으니까 그 야구방망이 옆에 갖다 놓고 밥은 갖다 줘야지. 농담 아니잖아. 이런 건요. 이걸 그냥 제가 방송에서 했어요. 풍자이자 우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에 또 딱 잘라가지고 제 쇼츠 영상을 국회에서 거기에 국정감사에서 그것도 대통령실 국정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거기에 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온 강훈식 비서실장을 앞에다 불러다 놓고 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전한길이가 이렇게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다 나무에다가 매놓고 현상금 걸고 잡아라라고 부추기는데 어떻게 할래? 이래 물어요. 영문도 모르는 강훈식 실장은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재명 대통령 나무에 매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해서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래 답변해요. 그러자 허영 의원이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전한길 미국 와 있는 거 아는가 봐요. 지금 전한길 미국 있다 하는데 미국 정부와 협조해가 전한길을 체포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또 강훈 실장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래요. 그 뉴스가 또 일파만파예요. 전한길 이재명 나무에 매달려고 한다.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명하는 영상도 올렸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우자고 풍자에서 했는 말인데 축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뭐냐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세요. Why? 왜 전한길 한마디만 하면은 여러분 아까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서 저쪽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 보시면 그대로 이야기해요. 저는 딸 키우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둔 부모입니다. 우리 딸 키우는 부모 심정 아버지랑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치안이 안정되고 그런데 중국인 50대 남자가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이렇게 유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유괴됐더라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 끔찍한 일을 보는 아버지 심정으로 절대 나는 그 중국인 남성처럼
우리나라 무비자 있고 중국 무비자 있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3일 전에 여러분 중국인이 또 음주운전해서 역주행해가지고 6명 사고 난 거 보셨어요? 고속도로 역주행해서 6명이 다쳤어요. 음주운전에다가. 그런 걸 저지르니까 전환길은 제발 무비자 있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중국인들한테 당해봐야 그때 깨닫겠습니까? 무비자 있고 하면 안 된다고 호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알고 보면 아니 제가 뭐 지금에도 똑같은 말 하잖아 제가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서 전환길 뉴스가 도배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이재명 정권이 위기입니다. 지금 아마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도 불안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 국민들 중에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재판은 받아라. 헌법 11조에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본인 입으로 영상이 돌아다녀요. 성남시장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보고 수사받으랍시고 전 세계 민주공화국에서 수사받지 않고 재판받지 않는 대통령이 어딨냐. 재판 안 받으라 하면 강제로 끌어왔어라도 재판 받으라 해라. 그 이재명 말이에요. 지금도 영상 검색해보면 있어요. 이재명 재판 받으라 영상 떠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니 저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보길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재명 지지했고 좋아요. 그것까지는 개인의 취향이고 뭐 성향이니까 존중하지만은 대통령이라서 헌법 위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뭐죠? 대한민국은 이재명 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까? 그러면은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대통령도 헌법 위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상식이죠? 원래 김만배가 7,800억 원, 7,800억 원 화천 대유가 돈을 먹었잖아요. 그걸 성남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지금은 소송 중이니까 국가에다 돌려줘야 돼요. 왜요? 그 뇌물이고 배임이니까. 그죠? 대장동 개발하면서 돈이 7억 가지고 7,800억을 얻었으니까 그 수익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대장동 소재에. 그리고 그걸 김만배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정언에 의하면 이재명하고 밤띵하기로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거 있는 겁니다. 왜냐 그때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뛰었으니까 특혜를 준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1심에서 7,800억 원을 김만배 화천대 가져갔다면 그거를 환수해야 될 거잖아요. 추징금. 근데 선고 내기를 추징금 얼마인지 아세요? 400억 원만 딱 쟀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7,400억 원이 남잖아. 7,800억 중에서 국가에서 받아내야 될 게 7,800억 원인데 400억만 추징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검찰 입장에서 검찰은 국가를 대신해도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그 김만배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항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 그게 차장검사, 그 담당 검사들은 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인을 했어요. 항소하기로. 그런데 아시죠? 뉴스 보셨어요? 항소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뭐 대검찰청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 기한 3시간 전에 항소를 포기한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난주 지금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라서 토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11월 오늘 10일 요까지 톱뉴스가 전국에 18개 18개 검사장 그죠? 검사장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냐. 검찰청 폐지할 때만 해도 침묵했지만은 항소까지 포기하면 검찰이 왜 필요하냐고. 이거는 직무유기자 있을 수 없는 일에서 전체 지금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재명 입장에서 곤란하잖아요. 그럼 이 분위기를 딴 데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슈로서 이슈를 덮으려고 해요.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 돌려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서서 10만여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거든요. 1923년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여러분 땅 가가지고 집 무너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 민심이 폭발해서 일본 총리, 일본 천황한테 막 몰려들려 하자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 민심을 어디에 돌린지 아세요? 유흥기를 터뜨려요. 뭐로?
일본에 와 있는 조센징들이 이 혼란을 틈타서 우물에 독약을 넣고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게 유언비어 퍼뜨리가 거기 삽시간에 확산되어 가지고 일본 궁성을 향하던 그 불평 불만 세력들이 축창들고 바로 뒤돌아서서 한국인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학살된 사람만 6,600명이 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관동대 학살입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비판받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 이슈를 딴 데 돌리기 위해서 아주 민감한 성폭행이나 이런 표현을 써서 전환기라고 연결해가지고 전환기가 특히 이재명을 매치시켰죠. 전환길이 이재명 지지자들을 성폭행해도 해라, 뭐 성폭행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게 일파만파 되겠습니까? 그럼 전환길은 뭐죠? 바로 일제강점기 때 선량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 넣는 사람으로 오인되듯이 전환길이가 진짜 그런 말 했는 것처럼 우리 옛 속담에 아니 때 뿔뚝이 연기 나겠느냐 이 말처럼 그렇게 보도되고 나면 그게 진실로 믿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전환길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우파 안에서도 야 전환길 저걸 또 심했다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파 분열 전환길을 극으로 만들기 위한 프레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어제 저녁이었고 월요일 날 11월 10일 저녁 8시 방송이었고 이곳 달라스에서는 오늘 아침 5시 방송에서 그 방송하면서 마지막에 그걸 보고는 뭐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보도하면 어떡하냐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당연히 저희 아이가 문자가 왔었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하길래 우리 아이는 전화기를 전화하지 않습니까? 아빠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뉴스가 폭발적으로 퍼지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아빠가 그런 말 하겠니? 시간 지나봐라. 그러면 진실에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고는 제가 그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이번에 해명 방송이 아니고 반박 영상을 하나 찍었고 지난 뉴스에 올라 있습니다. 반박 영상에서 전면전을 선포한다 했어요. 이거는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거짓과 가짜를 맞서 싸우는 것은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 전환기는 아까 말씀드린 꿈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게 전환기의 신념이에요. 방송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짜로서 전환기를 공개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맞어. 왜냐하면요. 그래서 전환기는요. 지금은 전환기만 위기가 아니고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지휘했던 모든 사람들이 위기입니다. 지금. 탄핵을 반대했지만은 탄핵 파면이 되어버려서 감옥에 가 있고 내란 우두머리로 몰려있고 그 관련된 군인들이나 또는 관료들도 감옥 잡혀가고 내란 특검에 불려다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환기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현재 고발당해 있고 황교안 전 총리도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공정선거 주장하다 내란 특검에 지금 체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천만 그렇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척커덕 보셨지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도 다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요 여러분 저는 이재명 지지자분들도 이 방송을 볼 거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짜를 가지고 선동하거나 아까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한 전환길에 대해 보도하게 되면서 일파만파 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전환길은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이곳 달라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속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내가 속고 있다고? 네. 속지 않는다면 전환길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반박해 보시고 한번 반박해 보시기 바래요. 뭐냐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환길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하지만 반박 영상도 찍었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환길이나 이 전환길 지지하는 사람들이 위기고 욕먹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환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전환길은
빛의 세계를 추구하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길 거라고 보고, 그리고 뭐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어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바로 제 뒤에는 제가 부모 찬스 없고 인물도 외모 찬스도 없고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은 전환기를 이 자리까지 세운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단단한 믿음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하나님 찬스가 있다, 저는 늘 믿고 있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진실을 말하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언젠가는 전환기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아, 내가 오해했었네. 요게 사실은 일주일 전에 메릴랜드 한 교회에서 오늘처럼 교회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메릴랜드든 워싱턴 DC에 있는 교민들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듣고 나한테 판단해 주세요. 왜? 당신이 판단은 당신이 하면 되니까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바로 어떤 분께서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전세 압수함 손잡으면서 전세를 오해했었다. 그리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진짜 내란인 줄 알고 있었고 오해했는데 오늘 전쌤 이야기 듣고 참 내가 오해가 풀렸고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이 말씀 해줬어요. 그게 전환기가 미국에 온 이유입니다. 전환길이 앞으로 강연 앞에 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전환길에는 첫 번째 여러분들께 아까 묻고자 한다 그랬고 반박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딴게 아니라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내란 우두머리로 몰려서 구속되어 있고 국민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내란 우두머리, 국힘은 정당은 내란 정당,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다 내란 동조 세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이걸 국민 절반 가까이가 믿고 있다는 게 아직도요 충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 듣는 분 중에서도 이 델라스에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야 전환길 윤석열이 임마 군인들 동원해가 국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내란이잖아 임마. 뭘 내란이지 그러니까 좀 내란 구속돼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반박해 보실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죠. 그리고 이번 미국에서 지난 8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범죄 소탕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이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란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죠? 트럼프 대통령 반대편에 있는 미국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비판은 하지만 내란이라 말하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란이 하는 분께 또 물어볼까요? 저는 끔찍한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게 이재명이 머지않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인 동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때는 바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부상자 한 명도 없었고 사망자 한 명도 없었잖아요. 맞죠? 윤석열 대통령 표현 빌리자면 국민들에게 대국민 호소용으로 우리나라가 반국가 세력들에서 가만두면은 망한다. 부정선거 척결해야 됩니다. 행정부가 좀 마비돼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29번의 탄핵, 대통령 특활비 빵원, 이래가 내가 행정부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은 반국가 세력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했는 게 바로 헌법 77조에 나오는 헌법에 따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도 머지않아서 저는 비상계엄 선포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위기에 빠지면요. 그럼 이재명이 비상계엄 선포하면 그것도 내란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내란은 아닌 거예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재명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저는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이 학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 또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자는 뜻입니다. 더 큰 비극을 찾아오기 전에. 그래서 세 가지를 질문 드릴게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께서 깨어나셔야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도 내란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인정하잖아요. 이재명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그건 내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 위기라고 판단되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거고요.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해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면은 대통령 즉시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시 반에 밤에, 그리고 국회에서 3분의 2가 가결해가지고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어요. 헌법에 따라서 내란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왜 다 내란이라 하죠? 두 번째, 내란일 수가 없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설명해 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 수많은 반란 내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왕이 내란 일으키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죠. 현대사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란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죠. 한자로 안내자입니다. 환란할 때, 변란할 때 난자. 그래서 내란이라는 뜻은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하여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대통령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내란이에요.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내란 뜻만 알아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내란 뜻 용어만 가져와서 평가드린다면 그러면 진짜 내란은 누가 되는지 아세요?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고 29번의 탄핵을 했고 대통령 특활비 빵을 시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몰아내고자,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세력이 진짜 내란이 되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뒤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잖아요.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몰아내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조기 대선을 치르고 현재 이재명 정권이 결국은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장악해버렸잖아요. 행정부 수장 윤석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 빌리자면 퍼지, 오와 레볼루션, 숙청과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면 한 역사 강사로서 진짜 내란 세력 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행정부를, 대통령을 숙청하고 권력을 찬탈했잖아요. 맞지요? 이 세력이 진짜 내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두 조각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윤석열을 지지하든 반대, 그건 개인의 취향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고 판단해달라는 뜻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란이라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사회책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중학교 사회 지식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즉 대한민국에서는 판사가 땅 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죄라는 추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전과 4번 빼고 현재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5개 재판 받고 있는 그 이재명 범죄 혐의 중에는 대북 송금이라고 있어요. 바로 경기도지사 할 때 밑에 있던 부지사 이화영을 시켜서 북한에다가 돈 100억 원이라는 벌금을 갖다 준 거예요. 상방울이라는 기업 통해 대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화영이 지금 대법원 3심 땅 선고받아서 7년 8개월 감옥생활을 하고 있어요. 돈 100억 원을 북한에 갖다 줬는데 도지사 허락도 안 받고 갖다 줄 수 있다? 이것은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허락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지? 그래서 재판받고 있잖아 지금요. 맞지요? 하지만 이재명을 가지고 간첩이다, 저 새끼 북한에 돈 100억 갖다 준 새끼야, 간첩 새끼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역시 이재명 역시 아직 1심도 땅
이상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혐의만 있죠. 대북 송금, 그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뭐 이런 5개 어쨌든 간에 범죄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지만 1심도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시 존중받아야 돼요. 무죄 추징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간첩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저울을 가져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달아봐야 되겠죠?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내란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지만은 1심이 선고됐어요? 물론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점이 다르면 또 뒤에는 선고됐겠지만 오늘 제가 강연하고 있는 2025년 11월 10일 현재까지는 1심이 선고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무죄 추징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저울과 윤석열 저울을 똑같이 가져오면 어느 누구도 아직은 내란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반박해보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앞으로 이재명이 선포할 수 있던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내란이라는 뜻만 알아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킵니까? 내란이라는 뜻만 알아도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건 없잖아요. 세 번째가 무죄 추징 원칙에 따라 내란이라면 아직은 안 되잖아. 1심도 선고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라 믿고 있고, 국힘 정당은 내란 정당이라고 믿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 그 중에 친한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란 동조 세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가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 교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잖아.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메릴랜드에서 그분 의사 출신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사과했는 분이 미안하다 했는 건 이겁니다. 듣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반박 불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요.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차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죠? 똑같은 저울로 달아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죽여야 되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 절반이 됐다. 왜 이래 됐지? 바로 천안길이가 마이크 들고 아스팔트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몰랐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관지에서 내란 우두머리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내란 죽여라고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으쌰으쌰하다가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게 되고 다들 내란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스팔트에 나옵니다. 이건 아닌데 왜 이래 됐지? 특히 제가 가르쳤던 26년간 저는 학원 강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역사 가르치면서 이미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감을 잡았습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제2의 홍콩이 되고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저는 한미동맹을 지켜낸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 해서 탄핵시키려니까 저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까 이런 말 어떤 분은요, 뭐 세 가지 조건 제시했는데도 이런 말로 반박해요. 야, 전환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우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 쫓아도 8명 8대0으로 임마 파면 선고했지 않냐, 내란 일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당신이 무식한 거죠. 정확히 조사해보세요.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 땅땅땅 파면 선고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내란에 관한 것은 심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네요. 빼고 했습니다. 뺐기 때문에 그때 파면된 이유는 대통령 직권 남용이고, 그리고 헌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지금 흑의로 드러나죠. 거기에 문양배 헌재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이 파면 선고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했지만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고자 할 때 국회의원들을 해제 못하도록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때 정은의 결정적인 정은이 바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었어요. 문영배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드러났죠. 바로 이번 달 며칠 전입니다. 그 곽종근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게 지금 다 그 녹음이 나와가지고 진술 다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은 뭐가 되죠? 아무튼 그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란을 빼고 심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내란 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 받고 있잖아. 그게 바로 내란 혐의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머지않아서 비상기업 선고 지금 내란 혐의로 무죄가 선고될 거예요. 1월달에 선고한다고 그랬어요. 지기업 판사가. 그래서 내란 저는 무죄나 공소 취소가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원래 수사하면 안 되는 건데 분위기가 으쌰에 넘어간 거예요. 자,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환길이가 미국 온 이유. 아스팔트 광장에 나와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지금은 언론에서 온통 전환길이가 이상한 사람처럼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은 성폭행 당해라 이런 말 한 것처럼 이렇게 전환길을 완전 이상한 사람을 하는 매도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였어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것의 모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환길은 진실을 알리고자 했는데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보도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내란 수괴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내란 잔당, 내란 동조세이다 라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함께 목소리 내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한마디 하면 정청래 한마디만 그대로 받아쓰고 똑같이 이재명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MBC 방송, JTBC 방송, 아까 전환길을 이상선 매도하기 시작한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프레시안, 신을사육적입니다. 이런 언론들이 이재명 말을 그대로 가지고 바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비상기업은 내란이다 라고 하니까 국민들 절반 가까이가 그것을 믿어버리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란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이재명 지지하니까 그냥 내란을 할래 이렇게 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서 국민들 절반 가까이가 지금 거짓 선동에 따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환길에 맞서 싸우는 세력이 누굽니까? 전환길은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간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앞에 데리고 와보세요. 이재명이요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이재명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은 비상기업은 내란이야, 내란 우두머리야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부역자 딸랑 역할하는 그 MBC, JTBC,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같은 게 선동하는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내란 세력이자 진정으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원흉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극단적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요 보도해 주세요. 한겨레신문 기자 보고 있나? 이걸 그대로 보도해 줘. 이건 팩트야. 전화기가 수백 번 했으니까 이거 보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뭐냐?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두 조각 내고 대한민국을 현재 망하게 만드는 원흉 을사오적이 누구냐? MBC 뉴스, JTBC 방송,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이런 이재명 부역자들이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전환기를 거부하고 방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뉴스 생산 공장이고 김원준 뉴스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저는 공공의 적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독극물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도해달라고요. 그들이 바로 독극물이라고 극단적 표현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보도해달라고요. 더 알려달라고요. 반박 불가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미국 와서 충격 먹었어. 미국 안에도 이렇게 속아 넘어갔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단이 내란이라고 믿는 사람 너무 많고 이것에 대해 충격 먹었습니다. 왜요? 나라 떠나고 집 떠나면 가정생활 나듯이 대한민국 떠나서 해외에 오기만 하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되길 바랄 건데 미국 안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해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믿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충격먹었는데 그 원인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안에서도 지금 난립니다. 미시 USA라고 들어봤었습니까? 미시 USA, 미주 한인 여성들이나 많은 분들이 미시 USA를 커뮤니티를 이용한다 그래요. 거기에는 생활 물품에 관한 거, 구매에 관한 거 이런 메뉴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이것은 미국 교민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색채가 없는 곳이구나 착각하는 걸 말고 그 안에 메뉴가 정치에 관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교묘하게 그 안에서 과거에 팩트입니다. 문재인 지지하도록 유도했고 조국이 당시에 서울 그 범죄 저질렀을 때 조국 지키자고 서명운동했다고 알고 세 번째 이재명을 지금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 내란이라고 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 강제 사퇴 당한 사람 많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는 그것을 찾는 미주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곳은 정치 색채가 없다고 이렇게 표방하지만 가짜죠.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서 교묘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무조건 잘한다. 그리고 조국 지지해야 된다. 이재명 지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반대하는 의견은 댓글 삭제, 강퇴시켜버립니다. 그게 미시 USA라는 걸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방송 중에 이걸 왜냐하면 이것도 미주 여기에 있는 저를 찾아온 교민이 저한테 전화 인터뷰로서 저한테 폭로해 줬습니다. 저는 전화 뉴스를 보도하니까 진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미시 USA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래서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 미시 USA가 원래 조윤주 씨가 원래 오랫동안 운영했대요. 그러다가 주식회사 주 해오름으로 바뀌었고 해오름 아이가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조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정치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 다 남자라고 대부분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과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도 보도되었다고 그래요. 통진당. 저는 이걸 보고 그리고 또 이건 썰입니다. 그 조윤주 씨가 뭐냐 하다가 이거 주 해오름으로 바뀔 때 커뮤니티를 바뀔 때 100억을 가지고 인수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하면서 저희 PD가 그때 글을 올렸어요. 미국 정치 갤러리라는 곳에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한번 알아봐라 했는데 그 제보가 넘쳐났어요. 본인이 당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나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왜 정치 색채를 띠지 않는 척 하면서 거기에서 특정 정치 편들도록 유도하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일방적으로 왜냐하면요 먹고 살기 바쁘고 미주 우리 한인 여러분 정치 나라 별로 관심 없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지 가서 클릭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끌려가고 세뇌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에 분명히 아까 이런들은 이제 실체를 알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믿게 된 것은 바로 이 첨단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바로 이재명 편을 들고 그냥 부역자, 끈아풀 역할을 하면서 나팔 역할을 하니까 국민들이 세뇌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시 USA를 계속 이용하게 되면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이게 뭐가 똑같느냐? 북한 인민들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 찬양하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왜 그래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세뇌, 가스라이팅 당했고 김정은 충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것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바로 그렇게 북한 인민들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왜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 속아 넘어가고 불쌍하고 생각했다고 그 생각할 때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 또한 전환길 이야기를 들어보고 반박해 보시라고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믿었던 문제 제가 반박해보라 그랬잖아요. 당신 또한 그동안 속았던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는지 저는 한 번 더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만은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당신이 하시면 되는데
당신이 북한 인민처럼 그렇게 멍청하게 어리석게 짐승처럼 사육되지 않고 진정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합리적 판단과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스스로 이제 깨어나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기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인생 10계명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스팔트에 나온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길 바랍니다. 안보적으로는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철저히 강화해야만 되고 나아가 다음에 자유평화통일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 인권이라는 가치, 법치와 공정과 상식, 성경 속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미국에 와 있는 우리 한인 교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전한길이 주장했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건 너무나 미국 교민들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깨어나셔서 우리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고,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해외 교민들께서 근무운동 달러를 보내줘서 많은 도움을 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보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전한길이 했던 목소리, 미국에서 들리는 이 진실이 한국에 들어가면 파워가 달라집니다. 영남 사람 한 사람, 호남 사람 한 사람 목소리 내면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교민들이 국내에다가 한마디 하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보다 외신들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교민들의 해외 750만 교민, 미국에 계시는 250만 교민들께서 한국에 있는 친구나 친지나 가족들에게 3명씩만이라도 알려주신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200만 곱하기 720만 곱하기 우리 3명이면 1500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2100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미국에 곳곳 다니면서 세계 다니면서 이 목소리를 모든 교민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 강연 끝에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심을 하시다가 그 말씀 듣고 저는 또 대구 총사로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가 용도고 이상한 사람은 언론에 매도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맞서서 싸웠던 다윗처럼 저는 언제나 진실과 정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나약해 보이지만 진실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